안녕하십니까, 김티처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찍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일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가지고 안전일도 좀 있었고 그거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전근대사의 가야를 빼먹어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야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모든 나라이든 간에 건국 신화는 다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신화락하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를 신격화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이 건국의 영웅을 많은 겁니까? 신비주의 전략으로 만드는 그 고도의 전략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가야의 건국 신화, 가야 산신이 있습니다. 가야 산신. 이 사람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정견모주라는 사람이죠. 정견모주. 누구한테 감흥을 받았냐면 천신 이비가지. 천신 이비가지에 감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첫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뇌질청해라고 하고 둘째 아들은 뇌질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뇌질씨가 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뇌질청해가 바로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수로 우왕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김이 긴갑니다. 저희 아주 먼 이 시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뇌질주일이 바로 누구냐면 이진 아시왕입니다. 이진 아시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김수로 왕이 나중에 어느 나라의 금관가야의 시자가 되고 이진 아신왕은 어느 나라의 대가야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형제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왕이 됐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가야는 바로 연맹왕국이라는 얘기죠. 그 이외에 또 가야의 건국신화가 실려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지가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만약에 머리를 내지 않으면은 구워서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지봉 얘기해서 9명의 구간들이 모여서 임금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임금을 내려다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지우고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 가야는 어떻게 변천이 되었느냐 시기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야의 변천. 자, 세로 연표식으로 쭉 적어 드릴게요. 자, 1세기 때 6가야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 6가야가 어떤 가야가 있냐면은 금관가야가 있죠. 낙동강 하류에 있는 김해가 중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가 있습니다. 대가야는 경상북도 고령이 중심 지역이죠. 낙동강 중상류 지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 있냐면 아라가야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안에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가야가 있냐면 성산가야가 있습니다. 성산가야는 경상북도 성주에 있고, 그 다음에 고령가야는 헷갈리죠. 진주입니다. 그 다음에 소가야가 있는데 경상남도 고성이죠. 공룡이 유명한 동네입니다. 이게 6가야가 각각 형성이 되어 있다. 연맹왕국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3세기경에 이 6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을 만들었어요. 여기 맹주가 금관가야였죠. 6가야가 이제 연맹왕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세력을 했던 것이 바로 금관가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강이에요. 무슨 강을 끼고 있다? 바로 낙동강이죠. 낙동강 하류에 있는 풍부한 교통의 요지 또는 풍부한 자원, 이것을 이용해서 맹주 역할을 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전기 가야 연맹이 4세기가 돼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구려에 침입이 있었죠. 전기 가야 연맹이 드디어 쇠락을 하게 되고 5세기가 돼버리냐면은 후기 가야 연맹이 성립이 됩니다.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는 대가에 똑같이 낙동강을 장악을 했다. 옛날 고대 국가는요, 여러분들 강을 중심으로 나라가 성립이 되고 강사회를 통해서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어느 강을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바뀌기도 했죠. 그 강이 어디예요? 한강입니다. 한강 유역을 제일 먼저 잘 활용했던 나라가 백제고,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낙동강도 누구냐면 이 6가야 중에서도 낙동강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맹주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가야가 6세기가 되면 삐그덕 거리게 됩니다. 522년 때, 잠깐 빠져 빼먹었습니다. 후기 가야 연명이 되면 어디까지 진출하게 됐냐면은, 남원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었죠. 전라북도 지역까지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522년이 되면은, 신라의 혼인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라의 왕이 법흥왕이죠. 법흥왕이 수락을 하게 되었고 532년 때 드디어 금관가야가 멸망하고 562년 때는 대가야가 멸망을 했죠. 금관가야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법흥왕. 요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가야를 멸망시킨 임금이 바로 누구였냐면 진흥왕입니다. 그러나 멸망했지만 금관가야나 대가야의 왕족들은 어느 나라에? 신라에 흡수가 되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야의 여러 가지 모습이다. 세 번째, 가야의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문화, 그 세 개를 보겠습니다. 이건 표로 제가 정리할게요. 자, 제일 먼저 정치 이렇게 쭉 적어 보겠습니다. 가야 아까 얘기했죠. 육가야라 하는 것은 무슨 왕국? 연맹왕국입니다. 연맹왕국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지 않았죠. 우리 고대 국가 중에서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한 나라 두 개가 있죠. 어디예요? 부여와 가야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신라의 금관가야의 왕족은 어디에? 신라에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신라에서는 이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나중에 금관가야 지역을 시급으로 주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진골에 편입이 됐어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또 뭐냐면 이제 가야의 경제입니다. 가야 제일 한반도 남쪽에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걸쳐 있던 나라였는데 이쪽 지역은 따뜻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 다음에 가약하면 여러분 무조건 철이에요. 그 기원 우리 옛날 도 배웠죠. 그 전에 변환의 철. 특히 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수출이 되었냐면은 낙랑과 외에 수출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일본이 가야의 질 좋은 철을 얻기 위해서 가야 지역에 관청을 설치해요. 무역기구입니다. 일본이 이 무역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요게 나중에 한반도 남부를 200년 동안 지배했던 식민지 통치기구로 둔갑을 하게 되었죠. 그게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임나일본부로 둔갑을 하게 된 겁니다. 임나일본부. 신공항우가 369년에 함대를 파견해가지고 가야, 그죠? 이런 지역 격파하고 언제까지입니까?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지방을 통치했다. 우리가 임나 일본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허구죠? 허구. 왜 허구냐면은 일본이란 말이 이때 없었어요. 일본이란 국가가 언제냐면 통일신라의 기록을 670년 이후에야 돼야 일본이란 기록이 이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광개토 대왕릉의 신묘전 기사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을 아주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개인적으로 임나일본부는 무역기구, 철을 얻어가기 무역기구지 이걸 일정 기간 통치했던 식민통치기관은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향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국사를 배웠을 때 고구려의 동명성왕 배우긴 배우죠. 유리왕 배웁니까? 대문신왕 배웁니까? 안 배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백제의 고이왕 배웁니까? 배우긴 배우죠. 그 이외에 이제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4세기에서 4세기 이전에 삼국사기 기록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식민사학이라는 얘기죠. 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하냐면 무엇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나일본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가 나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신라 같은 경우는 1세기가 돼버리면 사루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북부에 경북 북부 지방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요 시기만 하더라도 저 진짜 나라다운 나라가 있었던 나라가 없었어요.
그 일본이란 아주 뭡니까 정치적인 결사체가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훨씬 뒤떨어진 나라였는데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건너와서 200년 동안에 통치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다일본부는 허구락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까지 봤죠?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가야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우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가야에 있는 인물이죠. 신라에 기술하면서 신라에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전달했습니다. 음악에서 큰 공헌을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야의 토기. 가야의 토기가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은 일본 스웨키 토기. 스웨키 토기에 영향을 주었죠. 해청색 토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다가 좀 이따가 이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스웨키 토기가 어떤 건지. 자, 그러면은 이제 금관가야의 왕족. 여러분들 좀 우리 뭐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이 야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손PD님, 야합이 무슨 말입니까? 야합. 우리 정치 용어도 쓰는 용어도 있고 남녀 관계에서 야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건전한 목적으로 인해서 합치는 것을 말할까요? 불건전한 것을 맞힐까요? 불건전한 거죠. 그죠? 불건전한. 불건전한 목적으로 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자를 말하면 이거 들렸자예요. 들렸자. 들에서 합쳤다. 그죠? 안에 있는 테두리가 옛날에 들렸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안에 있는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에?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야합이라는 얘기가 누가 나오냐면은 공흔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70세. 에? 이 사람 다른 말로 뭐 량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70세. 옆집에 안씨 집안에 있는 안씨 집안의 여자를 꼬셔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안징제입니다. 안징제. 얘가 18살. 지금으로 말하면 70세 할아버지와 고등학교 2학년, 이 둘이 야합을 해요. 그래서 공흔이라는 사람이 옆집에 있는 꼬마의 고등학교 2학년, 물론 이 당시 18세 같은 경우는 뭐 어른 취급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나이 차이가 52살이 나죠. 여기서 야합에서 결국 동거를 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공구예요. 공구가 누굴까요? 공자입니다. 공자. 여기서 민수가 뭐 이 모양으로 툴 이렇게 하던데 아닙니다. 공자입니다. 공자. 그러니까 70 먹은 노인네가 옆집에 살고 있는 18짜리 여자애를 꼬셔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게 공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야합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또 나와요.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관가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왕족들이 신라에 편입이 되었죠. 금관가야의 마지막 이름이 왕이 누구냐면 김구해입니다. 신라에 편입이 되었어요. 이 김구해의 아들 중에 김무력이 있습니다. 왜 무력으로 지었냐면 무력이 셌던 모양이에요. 형은 이름도 김무공입니다. 김무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 김무력 장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관산성 전투. 크게 공헌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게 됐냐면은 아양이라는 여자랑 결혼하게 됐는데, 기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누구의 딸이냐면은 진흥왕의 딸입니다. 일단 결혼을 잘했죠. 여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김서현입니다. 김서현은 지금으로 말하면 선생님 살고 있는 경산의 시장이었어요. 낮은 지인은 아닙니다. 누구랑 결혼하게 됐냐면은 만명부인이랑 결혼하게 됐는데, 이 만명부인은 또 누구의 또 딸이냐면은 숙클종의 딸입니다. 숙클종이 반대했어요. 좀 멸망한 나라의 왕족 우리가 거두어들였는데 나 저 사람 싫다 이게 되겠죠. 왜냐면은 숙클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신라에 아주 귀족 중에 귀족이었어요. 김씨잖아요, 여러분들. 왕족 오브 왕족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 멸망한 나라의 왕자 출신 후손을 자기 사위로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김서현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진천으로 보내버립니다. 진천으로 보내버리고 자기 딸 만명부인을 감금을 시켰죠. 그런데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만명부인의 집을 부셔버립니다. 그 틈을 타서 김서현이가 만명부인과 야합을 하죠.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야합이란 말이 나오고, 이 야합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혼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세력이 약하고 개뼈다귀 왕따 부족이 유력한 부족의 공주를 데리고 가서 강제로 결혼했다. 이 우리가 무슨 혼이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특히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에서 주로 나오는 혼인제도예요.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리가 약탈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같이 봐요. 여기서 태어난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김유신 장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쨌건 간에 신라 진골 귀족들 사이에 보면은 김유신 같은 경우는 야합한 결과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죠? 별로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야합 결과 얻어진 아들. 야합 결과. 두 번째는 특징이 뭡니까? 멸망한 나라의 그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골이긴 진골이지만은 이 뼈도 무슨 뼈입니까? 개뼈면 개뼈. 개뼈다귀라고 해요. 자, 우리 또 유명한 개뼈다귀 또 하나 있죠. 폐위되는 왕족의 후손. 손PD는 누굽니까? 힌트. 신라의 왕 중에 이름은 진지왕인데 진지하지 못해가지고 화백회의에 의해 결정해서 잘리잖아요. 요 사람의 선자가 누구예요? 김춘추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이제 개뼈다귀가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정치적으로 결탁을 맺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자, 두 명 이름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야계, 김유가야계, 개뼈다귀. 누구? 김유신. 이 표면에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보다 보면은 프로파일러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 불편러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빽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형 이거 나만 불편해? 이거 나만 불편해요?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위된 왕족 개뼈다귀 누굽니까? 김춘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라 사회에서 왕따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왕따와 왕따, 개뼈다귀가 드디어 이제 결탁을 맺습니다.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일 거예요.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스포츠 중에서 남자들이 이거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뭘까요? 축구이죠, 축구. 둘이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다가 김유신이가 김춘추의 백태클을 했죠. 옷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양시 여동생이 두 명이 있었는데 보희와 문희가 있습니다. 보희야, 내가 실수해서 춘추공의 옷을 찢었으니까 네가 좀 꿰매 주시오. 수선해 달라고 얘기했죠. 예,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걔는 코피가 터져버려요. 전 개인적으로 당시 코피 터진 것을 생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희가 대신 꺼내줬다가 김춘추랑 눈이 맞아요. 임신까지 합니다. 그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문무왕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김춘추가 이미 그 전에 결혼을 했었죠. 예? 여기서 이미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누구냐면 고타소입니다. 삼국 통일할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희가 임신했는데 김춘추가 이걸 모른 척 했죠. 김유신 입장에서는 초조합니다. 쟤라도 붙잡아가지고 두 개의 가문이 합쳐져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얘기했는데 김춘추가 쌩까고 있었어요. 쌩까고 있던 차에서 한날은 선덕여왕이 김유신 집을 행차하는 가운데 불이 타고 있는 거죠. 연기가 나니까 선덕여왕이 저 김유신 공집에 왜 불이 타고 있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문희가 임신을 했는데 누구의 아들인지 자식인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문의 망신이 이렇게 와서 유신공이 태운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건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문희 뱃속에 있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 김춘추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덕여왕이 둘이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김유신 가문과 김춘추 가문이 이제 합쳐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축구, 인류의 역사 또는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그거죠.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이 두 명이 권력을 잡은 거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진덕여왕 때, 선덕여왕이죠. 선덕여왕 때 이 당시 신라의 수상이었던 상대등이 반란을 일으켜요. 상대등 같은 경우는 선덕여왕이 만약에 죽으면 왕이 계속 영순에서 1순입니다. 뭐가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이 반란 일으켰을까요? 바로 김유신이 군권을 장악했고 김춘추가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상대등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 일으켰죠, 이게? 이 당시 상대등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비담입니다. 김남길 아니에요. 상대등 비담의 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진덕여왕 끝으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성골이 드디어 끝났죠. 그래서 화백회 결정으로 김춘추가 다시 왕이 된 겁니다. 인생 역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걸 그대로 뺏긴 게 일본에도 뺏기고 고려도 뺏겨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은 일본에 645년 때 다이카 개신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가나타리와 나카노오의 황자가 있었죠. 요 사람도 백제계 도레인이에요. 비슷하죠? 백제계 도레인이니까 외부인입니다. 그죠? 중대형, 그러니까 나카노오의 황자 같은 경우는 조금 떨거지 왕이죠. 김춘추랑 비슷한 상황이죠. 이들 둘이 어떻게 정치적인 결탁을 맺냐? 또 축구해요. 똑같이. 어떤 축구를 했냐면은, 이 사람, 김유신은 백태클에서 옷을 찢었다 그랬죠. 중대형 황자가 슛을 때리는데 공이 안 날아가고 신발이 날아갑니다. 와, 웃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마타리가 신발을 주워서 탁탁 털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신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요 두 명이 무슨 요 당시 일본을 뒤흔들고 있던 소가시 가문을 제거를 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원래는 보희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경주 남산에 올라가서 소변을 보던데 그 소변이 경주를 전부 다 이제 잠기게 만든 거죠. 야, 이 꿈 뭐 이런 꿈이 다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문희가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아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별거다 이상한 꿈인데 왜? 그래서 꿈을 주고 문희는 치마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소변이 무엇을 말하는 천하를 장악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고려가 뺏깁니다. 고려가. 에? 누구냐면은 헌정왕후 황보씨가 어디에? 이 사람은 경종의 마누라입니다. 여기 자식이 없었어요. 헌정왕후 황보씨가 어떤 꿈을 꿨냐면은 개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또 소변을 봤는데 그 소변이 전부 다 은빛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태어난 결혼 먼저 죽었다면서요. 자식 없다면서. 왜 자식이 있어요? 왕욱하고 또 야합이 일어납니다. 바람을 피워요. 여기서 태어난 것이 대량원군. 나중에 이 양반이 현종이 됐고 고려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모티브는 이곳저곳에서 조금 인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역사란 과목이 아주 재밌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요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혜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복구될 때까지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만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